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전북현대 대 대구FC 경기를 리뷰할까 싶습니다. 전북현대가 뭐 전반 40분 만에 3골이나 앞서가면서 그런 광경은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전반 40분 만에 전북 팬들이 MGB가 뒤로 돌아서 포즈난 응원이라고 하죠. 그 상태로 오르레 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 참 전북이 이 경기는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또 반면에 대구 팬들께서는 약간 복장이 터지실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도 않았는데 너무 전반 초반부터 무너지면서 야 이거 뭐야 라고 어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경기였습니다. 너무 전반전 40분 3골 실점할 때까지 대구가 너무 무력했고, 반면에 전북은 대구의 무력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라운드에 뭐 재밌는 경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그 경기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FC 서울하고 광주 FC 경기는 제가 두 지도자나 선생님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고 싶은 경기였고, 재밌게 또 이제 견눈질로 이렇게 보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제가 또 오랜만에 전주성에 다녀오면서 응원가도 막 부르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돌아와서 이번 경기를 리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경기들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봤고, 리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더 세밀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경기장에서만 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장가 들었잖아요. 장가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전주에서 일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가끔 그 아내랑 전주성에 놀러 가서 경기도 많이 보고 기자석도 많이 갔지만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가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예, 그 하여튼 그 전북 팬들은 저희 아내를 좀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처음 갔던 경기가 그 경기였어요. 그 울산 3대 0으로 이겼던 경기여가지고 그때가 제일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이거 여담인데 오렐레도 3번이나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잘 가세요도 부르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렐레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할 때까지 너무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는 대구가 너무 무력한 것 같다면서 약간은 재미가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재밌게 경기 잘 보고 왔고, 네, 한번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북이 내려서는 팀들 상대로 구멍을 찾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러려 그러면 역시 조금은 정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하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전북이 최근에도 안 될 때 경기를 보면 그 블록을 쌓잖아요, 보통. 이게 뭐 대구도 비슷했는데 이번 경기는 이걸 빨리 풀었기 때문에 경기를 쉽게 풀고 간 것인데, 여기 이제 수비헤드라고 미드필더가 여기서 블록을 예를 들어서 짜고 있을 때 전북이 안 되는 경기들을 보면 이 바깥쪽을 맴도는 경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중앙 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뭔가 바깥쪽에서 맴돌면서 크로스만 올리는데, 이 중앙을 상대가 두껍게 쌓고 있으면 이 골이 많이 나는 이 문전이라고 하죠. 여기에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경기를 어렵게 푸는 경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경기가 안 될수록 자꾸 이제 크로스를 올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그 세트피스든 아니면은 뭐 조금 선이 굵은 축구를 해서 콤파뇨의 머리를 보고 해서 거기서 뭔가 파생되는 플레이를 하거나 콤파뇨가 득점을 직접 터뜨려 주거나 하는 형태로 해결을 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패스들이 많아지죠. 이 바깥쪽 안쪽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날아오는 시간 동안 상대가 대처할 시간도 늘어나고, 여기서 차는 선수의 그 정확도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골키퍼한테 잡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쪽에 못 들어오게 여길 충분히 벌리면서 안쪽에 모여 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화학적으로 봐서 밀도라는, 화학이 물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밀도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수비가 훨씬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크로스만 올리는 형태로는 공격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확률이 높은, 크로스에만 의존한, 크로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공격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전북 경기 중에 그래도 조금 역동성이 느껴지고,
앞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이 느껴졌던 경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전북의 경기를 보시면 최근에 이 측면 선수들의 몫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김태현 선수랑 그 이제 연계 플레이, 김진규 선수랑 해서 이 세 명의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송민규가 잡아주고 공을 한번 넣을까요? 여기 잡아주고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있으면 김태현이 돌아가면서 이 선수를 끌어당겨주고 뭐 김진규가 일로 다 같이 움직이거나 이 뒤에서 받아주거나 하면서 이 세 명이 왼쪽 측면에서 특히나 전반전에 많은 공격을 펼치면서 이쪽에서 썰어가는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왼쪽 지금 뭐 11번으로 표현했긴 했지만 송민규 선수라든지 전진우 선수 쪽에서 공을 많이 잡고 있어야지 이런 공격 형태가 좀 활발하게 풀려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강상윤 선수가 전진우 선수 쪽으로 많이 가담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김태현 선수가 계속 줄곧 그 오버랩을 나가주면서 바깥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여기 있는 그 정우재 선수가 전진우 선수를 본격적으로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어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이렇게 뛰어가니까 해서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여기서 미끼 노릇을 해주면 정치인 선수가 쫓아오지만 전진우 선수가 여기서 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번째 콤파니오 선수의 득점 때 이게 좀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전진우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그 김태현 선수가 돌아 나가면서 정우재를 끌어당겨 놓고 정치인 선수가 부지런히 내려왔지만 전진우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그 전반에 그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콤파니오 발 앞에 땅볼로 크로스 올렸던 거 약간 이렇게 휘둘러 주는 거 이쪽으로 콤파니오가 마무리하려는데 골대 이쪽으로 흘러나간 거 있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보면 나옵니다. 그 장면 보면은 계속 김태현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여주면서 이 선수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전진호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 있는 이 선수들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7번이나 11번에 있는 송민규, 전진우가 공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잘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전북의 공격이 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풀백들이 막 전진하면서 막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열어주니까. 근데 이게 안 되고 여기 투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여기 투입이 잘 안 된다던가 잡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조금 이른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이 잘 안 됐는데 사실 경기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이 중앙을 깊이 여기다가 막 많이 쌓아가지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다가 볼 투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그냥 9대6으로 쌓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좀 조금 더 세밀한 빌드업들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여기 투입될 때 이 선수한테 이 측면에 있는 선수한테 투입될 때 예를 들면 볼을 딱 잡을 때 이 앞에 바짝 붙어서 앞에 쳐놓지 못하게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쳐놨다 그랬는데 여기서 친 다음에 송민기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해서 뭔지 아시죠 다들 그 송민기 선수 특유의 툭툭 치고 들어오면서 내가 일로 갈 것 같아 절로 갈 것 같아 하면서 툭툭 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김태현 선수가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측면에서 연기 플레이하고 이제 막 올라오는데 그럼 이 선수는 물러나야 되는 게 우선이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북의 리듬이 오히려 살아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송민규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여기서 툭툭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중요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김태현 선수가 송민규 선수한테 볼을 딱 패스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여기를 바짝 금방 빨리 나와서 압박을 딱 붙어버렸다. 그러면 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앞에 쳐놓지 못하겠죠. 그리고 뒤로 잡아놓을 텐데 그럼 뒤에 바짝 붙어서 뒤로 밀어낼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가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의 공격 패턴들이 잘 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전북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측면 공격수들이 잘해줘야지 거기서 공격이 많이 풀리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진우 선수가 아무래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활약했지만 지금처럼 좋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송민규 선수도 괜찮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득점이 없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선수는 저는 지금의 전북에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쪽이라든지 송민규의 뒤를 받칠 만한 선수들 중에 조금 더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이겨주고 그 시간을 끌어주고 본인한테 이제 어그로를 끌어놓고 주변한테 패스를 열어줄 수 있는 윙어가 있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이른 시점에 그 선취골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대구의 밸런스가 많이 깨졌고 그러면서
전북 쪽에 많이 이렇게 공격 전개를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점은 좋아요. 이 점까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여기를 이쪽을 투입되는 거를 막으면 전북의 공격이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타개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타개할 방법들을 저는 전술적인 면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무리 리오넬 메시가 우리가 리오넬 메시가 여기 있으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리오넬 메시가 있더라도 10번 싸워서 10번 다 못 이길 거라 그러면 아니 10번 싸워서 10번 이길 수도 있나?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그냥 1대1을 그냥 아무리 메시가 있더라도 1대1 시키는 것보다 팀적으로 같이 뭔가 그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1대1 시켜야지 이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면이 감독 선생님들의 그 전술면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이번 경기 중원조합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박진섭 선수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많이 기다려주는 완전히 그냥 쳐져 있는 형태였고 뭐 공격 전개를 하기도 했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박진섭 선수를 뒤에 배치한 게 뒤를 잘 단단히 지켜줘라 하고 김진규 선수랑 그 강상윤 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전방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나오던데 전반 4분인가 김진규 선수가 일루 뛰어들어가고 뒤에서 넘겨주는 패스 해서 발등으로 잡아놓으려고 순두부를 시도했으나 순두부처럼 남한테 떨어졌는데 이렇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해주면서 여기 있는 선수들한테 중앙 쪽에 있는 수비수들한테 너희 덤벼서 나오면 우리가 뒤 팔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이라이트는 안 나오는데 강상윤 선수도 이쪽으로 계속 본인이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계속 시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움직여주는 이 두 선수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북한테는 공격의 활기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여기 침투하면은 당연히 이 선수들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라인이 내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열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직접 패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뭔가 다른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김태현이라든지 양쪽에 있는 풀백들한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전술적인 움직임이라고 전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침투하는 선수들하고 약간 움직임이 바뀌는 게 특히나 이제 송민규 선수 쪽에서 좀 저는 두드러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오른쪽 같은 게 약간 비대칭 같은 느낌이 뭐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진우는 바깥쪽 약간 이 채널 1, 2, 3, 4, 5 중에 한 여기 보통은 제일 바깥쪽 여기 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5라고 하고 이거 아시죠? 요즘 제가 하도 설명 많이 해가지고 그럼 1번 내지 2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움직여주고 김태현 선수는 보통 이 1쪽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때로 전진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이렇게 와서 2번 쪽에 관여해주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좀 직선적인 움직임에 많이 이게 가 있었고 반면에 이쪽에서는 송민규, 김진규 그다음에 김태현 이 선수 쪽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스위칭이 나왔던 것 같은데 송민규 선수도 중앙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니까 이럴 때 그냥 여기 침투해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일로 돌아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선수를 본인이 김진규 선수가 이렇게 침투하면서 이 선수를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송민규가 일로 칠 때 확실히 수월하죠. 네.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김진규 선수가 측면에 빠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상태에서 김태현 선수가 움직여주면 이 선수도 같이 따라갈 테니까 송민규가 드리블 치면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잡아놓고 꺾어주는 거죠. 김태현 선수한테. 그렇지만 여기를 김진규 선수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커버를 나갔겠지만 김진규 선수가 여기 있으면 못 나갈 거 아닙니까? 따라가느라고. 이런 형태로 여기서 숫자 싸움을 순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이것도 약간 스위칭 움직임인데 이 바깥쪽하고 이 풀백들하고 움직임이 좀 잘 어울렸던 게 뭐냐면 뭐 약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약간 이렇다고 해야 되나? 풀백이라기보다 미드필더 쪽이랑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볼 돌릴 때 이 선수가 공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상대가 단단하게 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내려가 줍니다. 받으러 본인이. 그죠? 그러면은 이 선수가 공을 잡아서 만약에 6번 하얀색 6번이 안 쫓아왔다 그러면 송민규 선수가 이걸 앞으로 돌려 쳐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6번을 상대로 1대1 걸고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전북의 6번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싫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 압박을 하러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쓰는 방법이 여기서 받으러 가니까 따라 나온다. 그러면 이때 직선적인 움직임을 해주는 게 여기서 김진규 선수가 이 뒤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그냥 단번에 여기다 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를 강상윤하고 김진규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부지런히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딸려 나오고 콤파니오한테 공간이 열리니까 여기서 붙여주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여기를 셋이 지키고 있는 것보다. 네. 이런 효과들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끼기에 이번 경기에 전북이 잘했어요. 자, 전북이 잘했는데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을 했다거나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전북의 포예 스타일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이쪽 풀백 쪽에서 앞에 움직이는 선수한테 단순하게 넘겨주는 패스 꽤 자주 시도하거든요. 전북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미드필더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송민규 선수 쪽에다 그냥 막 넘겨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여기 너 쫓아가줘. 이렇게 1대1 해. 이렇게도 많이 붙이는데 요거 좋아요. 이것도 성공하면 좋아. 근데 아무래도 직선적인 패스니까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걸 조금 바꾸는 거죠. 여기서 단번에 넘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받아주러 가고 쫓아가면 다른 선수가 침투하겠다.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북이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려서 좀 죄송스럽지만 중위권 축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근데 중위권 축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한 팀들이 저는 그래도 상위권 축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우승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경기 저기 감독님들한테 가서 어떤 플랜으로 경기할 건지 한번 봅시다 하고 몇 경기 하고 그냥 경기 끝낸 다음에 리그 우승 이렇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선수들이 투지라든지 선수층도 있는 거고 그 교체 카드를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중요한 거고 투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날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고 선수들의 콘셉트도 중요하고 집중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승패가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전북이 선이 굵기 때문에 좀 중위권 축구라고 느낌을 그러니까 평가를 드렸던 거고 선이 굵은 거기 때문에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지만 선수들이 이걸 성실하게 수행하고 잘해가지고 득점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길 수 있는 축구고 우승할 수 있는 축구가 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상위권, 중위권 나누는 거는 그런 확률이 높은 거를 조금 더 시도하느냐의 느낌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북은 공격 한 번에 성공 확률이 50%짜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부천FC가 하는 축구는 10번 시도하면 7번 정도 먹힙니다. 이 공격의 수준이 높아요. 아주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예시예요. 저희 부천 잘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그 정도라고 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전북은 공격을 20번 해요. 그럼 10번 정도 성공하겠죠. 근데 부천은 10번 시도해서 7번 성공하고 7번은 성공 못하거든요. 그럼 전북이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확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격의 완성도에서는. 하지만 전북이 이렇게 해서 몰아치고 계속 공격해서 득점을 하고 이번 경기에서 득점 미리 한 골 넣고 나서 흐름을 확 가져온 다음에 대구 상대로 멋진 역습도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추가골을 넣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돼서 득점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표현은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이게 강한 축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대전, 전북, 울산, 서울 다 평가 드리면서 막 그런 중위권, 상위권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전하고 전북이 좀 제가 보기엔 투박해 보이지만 이 축구로 계속 이기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 두 팀이 우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꼭 세밀한 게 전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전북은 그걸 상당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골도 사실은 측면 쪽에서 과감하게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득점을 만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 시작해서 크로스를 약간의 뭐 정치인 선수랑 전진우 선수가 겹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걸 슈팅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었고 또 따지고 보면 김진규 선수가 그냥 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지만 우리 팀이 지금 앞으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 쫓아가서 여기서 지금 이 포켓에서 득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페널티 박스 바로 정면에서 슈팅을 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앞쪽으로 가는 힘들을 좀 잘 써서 전북이 전반전에 확 승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점도 있어요. 저는 아쉬웠던 점은
그 전반전에 그 세 번째 골 만들어냈던 장면이라든지 그 송민규 선수의 콤파니오로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골치도 됐던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에서 보여줬던 역습들을 후반에도 조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구가 후반전에 정신을 좀 차린 것처럼 해서 굉장히 공세를 높였고 전북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맞불러줄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포획 감독은 안정적 경기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래 너희 덤빌 때면 덤벼라 어차피 너희 뭐 우리 내려서면 뚫을 수는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 아예 틀렸다고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좀 더 이럴 때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90분을 일관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또 실점을 했죠. 예, 그리고 후반전 막판에 이승우 선수한테 한 두세 번 정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선택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승우 선수도 출전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본인이 자신감도 찾고 하면 좀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승우 선수야 뭐 가진 게 이제 좀 약간 그 특유의 리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살아나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모로 지금 전북이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 그러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진짜 가장 놀랐던 거는 그 김진규 강상윤이에요. 저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 김진규 선수한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약간 김진규 선수는 기술적이고 정교하고 이것저것 다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하드워커인가? 라는 느낌을 좀 제가 이제 선입견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진짜 하드워커처럼 정말 잘 뛰어줬습니다. 특히나 이 미드필더들 뭐 조기 축구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참 신기하게 미드필더들은 여기서 많이 뛰어다니는 건 좀 덜 힘든 느낌인데 여기서 어느 순간 스프린트를 해서 이 뒤로 침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갔다가 돌아오면 진이 빠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선수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힘들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움직임보다. 근데 이거를 김진규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고 강상윤 선수는 더 부지런해요. 진짜 하드워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북에서 번호를 잘 준 것 같아요. 진짜 박지성 선수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그리고 강상윤이라는 선수가 저 기자할 때부터 이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임대 그 저기 가기 전에 막 준프로 계약해가지고 준프로 맞나? 그럼 막 데뷔전 치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 그때 왜 이렇게 강상윤 선수를 이 전북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요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드디어 이제 힘도 붙은 것 같고 템포도 완전히 적응을 딱 해버려 작년에 수원FC 가서 진짜 보역 맞고 온 것 같아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박지성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상윤 선수가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고 막 뭔가 화려한 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계속 침투해주면서 동료들한테 기회를 열어주고 들어간 다음에 공 뺏기면 바로 즉시 압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때 나와서 공 잡아주고 연결해주고 화려한 패스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위치에서 공을 잡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박진섭 선수가 공을 잡았다. 그러면 이 8번 선수가 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받아주러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번 받아줘.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뒤로 연결되면 별거 아닐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차이를 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이 선수한테 가고 이 선수한테 간다. 측면으로 그러니까 4번이 2번, 5번 거쳐서 갔다.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 8번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5번한테 갈 텐데 그럼 이 7번 선수도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쫓아나가는 게 좀 더 수월해질 텐데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강상현 선수가 제가 간결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8번 선수가 이 4번이 공을 잡고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여기로 와서 받아줬습니다. 8번이 잡아주고 근데 7번이 하고 8번이 여기를 압박하려고 하니까 미련 없이 원터치 내지 투터치에 이 뒤를 줬어요. 그러면 이 7번 선수가 어떨까요? 이 선수한테 좀 아무래도 견제를 하러 좀이라도 더 이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냥 한번 거쳐서 별거 아닌 거를 해줬는데도 이 뒤로 가서 일로 가면 이 5번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강상윤 선수가 뭐 화려한 패스를 한다거나 아무도 못 본 패스를 막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요소요소에서 잘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동료들한테는 충분히 많은 공간들을 확보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까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숨어 있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받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으러 많이 뛰는 선수란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 강상윤 선수가 상당히 돋보인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 진짜 박지성 느낌 난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은 홍정우 선수 확실히 수비적으로도 안정된 선수고 이번 경기에서도 멋진 패스를 몇 번 했잖아요. 그리고 자르러 나오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전북의 수비진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전북은 앞쪽에다 힘을 주려고 하는 팀이고 좀 선이 굵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저것 수비수들이 할 게 좀 많은 팀 중에 하나인데 홍정우 선수가 그 미리 패스 줄을 잇고 나와가지고 끊어주고 그다음 패스 연결을 해주니까 굉장히 공수전이 빨라지면서 여러모로 전북이 좋아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게 대구가 조금 못한 경기여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칭찬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북 얘기 여기까지 하고 대구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안 좋은 팀 얘기는 사실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막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면 안 되고 있는데 막 그냥 엉망입니다, 뭐 문제입니다 이렇게 막 하는 게 그리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으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결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포백으로 전환해서 앞에서부터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그런 시도 자체는 존중해 줄 수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도 뭔가 느슨했던 것 같아요. 3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어 작년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대구를 살아남게 했을 때는 정말 단단하고 우리가 수비부터 해야 되고 다른 거를 일단 하지 않고 일단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감독님이 떠나시고 나서 박창현 감독님 떠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숫자는 3백으로 바꿔놓고 뭐 5-4-1이든 뭐 정치인 선수까지 있어서 5-3-2든 둘 포메이션을 좀 오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숫자를 뒤에 두고도 이게 수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팀이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수비를 안 하면 우리가 죽어. 우리 망해. 라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그렇게 축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네. 그렇게 해서 팀을 다시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왜냐면 전방 압박을 하는 축구를 하기에는 사실은 선수단 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밝혀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정치인 선수도 괜찮고 세징야도 좋고 한데 에드가는 좀 늙었고 다른 공격수 박대훈 선수도 뭐 부지런히 뛰고 다부진 면은 있으나 확실히 어떤 빌드업을 세밀하게 한 팀 상대로 정교하게 압박 들어가는 거에서는 좀 문제들을 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런 수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는 앞에서 싸우는 게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뒤쪽에서 확실하게 싸워줘야 되는데 어제 그런 경기 같은 데서는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 전반전 첫 골 장면이죠, 사실. 움직여 들어가는데 반응이 이도저도 아니게 앞에 있는 수비수들이 잘라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들어오는 거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예. 그 저기 두 번째 골에서도 그랬고 조금 느슨하게 공간 열린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김진규 선수가 때린 장면 그 공간이 앞에 물론 뭐 공격수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되게 위협적인 위치였는데 그 위치를 아무도 채우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팀적으로 조금 미드필더들한테 수비를 더 시키든 그런 것들을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이제 한태희 선수의 저는 좀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김진규 선수 첫 슈팅을 잡았어야 되는데 흘리는 바람에 경기를 더 어렵게 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집중력들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를 어렵게 푼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세 번째 골도 전 라마스 수비 좀 아쉬웠어요. 라마스가 거기서 이제 탈춤을 추는 바람에 전진우 선수한테 속아가지고 완벽한 골을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예전의 대구였다면, 예전 스타일의 대구였다면 그걸 잘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낮에 보니까 이용래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뭐 대구의 전술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 좀 집중력 같은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자꾸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급하게 하려고 했던 장면들이 뭐 예를 들면 후반전에 까이오가 진태호 선수한테 뺏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구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일주일 더 쉬잖아요. 광주가 지금 아침 가는 바람에 그거를 생각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좀 팀의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무너지지 말자. 우리가 먼저 실점하지 말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구에 세징야도 빠져 있는 상황이 공격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자꾸 몸이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실점하면 안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경기를 팽팽하게 해서 상대한테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상대가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뭔가 팀의 철학이 안에 있지 않고 자꾸 앞으로 튀어나가서 얘를 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지도 못하는데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들어가는 와중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부터. 일단 뭐 예를 들면 복싱으로 치면 제가 지금 앞으로 나가면서 뭐 때리고 어쩌고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가드부터 단단히 올리고 상대를 지켜보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보자. 왜냐, 우리가 펀치력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상대한테 맞춰서 주먹을 내야지, 이런 포지션으로 다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단순히 대구가 3백으로 돌아가서 어 수비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블록을 높일 수도 있고 포백을 유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다만 대구를 상대하는 팀들이 대구 만났을 때 얘네 끈적해, 얘네 이기기 힘들어, 얘네랑 하면 피곤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경기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대구를 만나는 팀들은 제가 보기에는 얘네 자꾸 두드리면 열리던데, 얘는 자꾸 골 잘 먹어. 얘네 실수 하나씩 해. 계속 페널티 박스에 때려 넣어. 막 부담 주면 얘네 실수하더라. 이런 팀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4-4-2로 막든 5-3-2로 막든 5-4-1로 막든 혹은 뭐 4-3-3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대구가 막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어찌됐든 상대가 우리를 어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부터 조금 관심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득점을 노려야지. 그러니까 경기 내용을 갖춰놓고 득점을 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일단 골부터 넣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구는 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대구가, 제가 이제 대구 담당을 꽤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면 예전에 저 손현준 감독님 계실 때 그 시즌에 아마 이렇게 어려웠던 거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그 안드레 감독이 또 있을 때, 안드레 2018년도 그랬네요. 네, 그 시즌도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어려웠던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안 좋았던 거 시즌 초반부터 너무 그냥 막 답도 없이 안 좋았던 거는 아닌가. 또 작년도 그랬나. 하여튼 근데 저는 최근에 그냥 제가 체감상으로는 진짜 2017, 18 요때 이후로는 처음인 느낌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계속 지는 거는. 네. 내용까지 그냥 안 좋은 거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한 주일 동안에 이번 주말에 휴식이 반가울 것이고, 그동안에 조금 잘 정비하고 팀도 하나로 뭉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전술 변화도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백으로 나왔잖아요. 김진혁, 까이오, 그다음에 이제 박진영 선수 셋이 나왔는데, 처음에 실점하고 경기 끌려가니까 김진혁 선수가 전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좀 있다 보니까 박진영 선수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앞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박진영 선수가 사실 뭐 키는 크고 뭐 몸싸움도 좋긴 하지만 에드가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대구가 뭔가 본인들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그렇게 수비 3명 나왔으면 단단하게 지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구 팬들께서는 조금, 예, 응원의 마음과 함께 또 마음을 졸이시는 마음과 함께 또 아, 얘네 좀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약간의 질책의 마음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길어졌습니다. 제가 또 현장을 갔다 와서 그런지 잡소리도 좀 했고 그러다 보니 길어졌는데,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리뷰한다 그래놓고 못했던, 좀 늦었지만 저기 강원하고 광주 경기도 이번 주에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